오늘 우리 주제 발표는 제가 사회를 같이 겸하고 있어서 세 분의 이제 주제 발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탄소 중립과 조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 정책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좀 포괄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런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조경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 조형길 교수님 부분은 이제 저탄소 생태 조경에 대한 아주 좀 구체적입니다. 보다 엄정희 교수님은 이제 또 도시숲과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또 같은 조경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먼저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조경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국내 동향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파리 협정을 이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 협정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국내 지금까지의 정책적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추세를 이제 같이 한번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같이 정보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과 조경이죠. 그린 인프라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 유형과 실체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린 뉴딜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 뉴딜은 토마스 프리드먼이 2007년에 이미 기후 변화와 에너지, 일자리 경제 대안으로 뉴딜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제1호 공약이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려 6천조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탄소 중립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 사회적인 이슈와 2020년도 연말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올해 5개월 전이죠. 3월 31일 날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 장관 회의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각종 법적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탄소 국경세까지 이야기가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를 대폭 상향해서 적용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들을 다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아젠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국내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5개월 전에 장관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나라는 이제 처해 있는 현황이 선진국에 비해서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같은 OECD 국가 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를 통째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환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80%에 해당되는 추격주로 그룹에 해당되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기술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국내외적인 기본적인 현안이고요. 동시대에 같이 작년에 국내에서 또는 뭐 아까 제가 그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2020년도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바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입니다. 물론 디지털 뉴딜도 있지만 이 그린 뉴딜의 골자를 보면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우리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조, 뭐 150조, 지금 앞으로 이 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 단위에 수십조가 투입되는 게 솔직히 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이제 예산이 투입된다고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추진되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은 이제 거리감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동향 중에 우리 한국판 뉴딜에서 결국 탄소 넷제로를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기후 환경을 논의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각 분야의 이행이나 실천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 방면에서 포럼과 세미나가 뭐 매주 간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큰 범주 내에서는 흡수원을 중심으로 탄소 흡수원을 중심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합니다만 과연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실천 방안은 뭔가 이걸 한번 짚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산림이 풀어야 되고 많은 부분의 산림 흡수원을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하고 그런 걸 적용으로 어떻게 엮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파리 협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림 흡수원이든 어떤 분야든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과 과정이 이 파리 협정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짧게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기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후 체제에 큰 골격이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리고 97년에 교토 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인데 이게 큰 골격을 하나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우리가 체제는 바로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지켜나가면서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나온 결과가 교토 의정서고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나온 결과가 파리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논의들이 또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또 다시 좀 전략을 수정하는 형태 이런 체제가 바로 이제 기후 체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IPCC라고 하는 1988년에 이제 창설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정부 간 패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철학적 개념을 보면 92년 기후변화 협약서부터 파리 협정까지 공통된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으로 부담하되 책임의 정도는 차별한다. 이게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의 하나의 이제 조금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CBD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고요.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을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이 교토 의정서가 끝나고 파리 협정을 이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된다고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기후 체제를 우리가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에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만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줬죠. 하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신규 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맞게끔 지금 이제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주어진 거죠. 교토 의정서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확대 체계가 바로 파리 협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완하는 부분은 교토 의정서와 별 큰 차이는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파리 협정의 기본 원칙과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는 교토 의정서와 달리 온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게 파리 협정의 큰 특징입니다.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상승폭을 1.5도씨 아래로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게 이것도 뭐 이 문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을 거예요. 2도씨 내에 제한하자는 것은 선진국이고 그리고 도시국가라든지 뭐 기후 변화 대응에 아주 취약한 개도국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5도씨 이내로 하자는 것을 절충을 해서 이런 문구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파리 협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만 이렇게 모으면 바로 행동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파리 협정의 3조부터 8조까지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3조 NDC 하는 것도 한 번씩 들어보실 법한데요. 바로 국가 결정 기업 온실 감축 목표입니다. 국가 온실 감축 목표인데 그건 이제 NDC라고 표현하고 감축과 적응과 재정과 기술 개발, 역량 배양, 투명성 이렇게 6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개 요소가 4조, 5조, 6조, 7조, 8조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 바로 이제 파리 협정에 대한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3조, 4조 NDC와 감축 부분에 거의 뭐 감축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냐 할 때 그 감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뭐 적응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뭐 영양 제한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 국가들이 다 감축에 좀 몰입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뒤에도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는 5조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5조 흡수 부분에 이제 배출량 협속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 교토 정수의 시장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시스템이 6조에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 관계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제가 3조 NDC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파리 협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NDC 계획 수립하고 제출하는 부분이 각 국가마다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2주의 목표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NDC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개발, 역량 배양, 투명성 이렇게 이제 6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구성 요소가 협정의 개별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보완적 사항으로 이제 5조의 흡수와 6조의 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5년마다 이게 갱신하는 거, 점검을 해서 5년마다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의 NDC를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리 협정과 탄소 중립 그리고 개발적인 우리가 국내외 동향을 한번 살펴봤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조금 전에 말했던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6년 11월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파리 협정이 발효가 됩니다. 189개국이 당사국에 참여했고요.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작년 연말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뭐 끊임없는 각부 장관들 회의, 전문가들 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 10대 핵심 기술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5월 30일이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이게 웨비나 하기 하루 전날 바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는 7억 900만 톤으로 이렇게 이 자료도 뭐 워낙 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와 있고 에너지 부분이 86.8%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그 시나리오의 핵심 키워드도 재생에너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루루CF라고 하는 토지이용 변화와 이제 흡수원 쪽에는 5.9% 전체 차지한다. 비율로 볼 때는. 그래서 5.9%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6%, 7%도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이유는 12월 말에 우리가 이게 파리 협정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이때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제 유형의 전략과 비전이 계속 발표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7일 날 3+1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 국토 도시 저탄소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노랗게 제가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국토계획 수립 시에 생태 자원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비전을 확정을 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 LEDS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제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마련되었던 보고서가 바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 파리 협정 제4조 19항에 이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대 기본 방향만 한번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전기와 수소의 활용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순환 경제입니다. 바로 원료와 재료의 이제 재활용 부분이죠.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다섯 번째가 어디서 많이 본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산림, 갯벌, 습지,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원은 이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기본 방향과 하부 구조의 이제 부문별 전략 7가지 전략에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탄소 흡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탄소 흡수원에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조림사업과 수종갱신, 숲가꾸기, 산림복원, 생태복원, 도시숲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그전에 이제 3조 파리협정의 3조 NDC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뭔가 한번 또 오늘 여기에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아주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위해서 NDC를 한번 설명을 하고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NDC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국가 결정 기여. 이 결정이라는 것은 자율적 결정을 이제 파리협정 자체가 각국의 자율성에 기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결정 기여라고 표현하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각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가 뭐냐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거죠. 그래서 NDC는 다시 말씀드리면 계량화된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협정의 핵심 요소고 핵심 수단입니다. 이게 선진국, 개도국 모두 이 감축 그리고 국가 결정성을 하는 게 독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했습니다. 6가지 구성 요소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감축 부분에서 많은 부분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5년마다 NDC를 수립해서 이거는 이제 NDC 사무국이 운영하는 공공등록부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작업을 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 분 중에 2분을 오늘 토론자로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임종수 우리 박사님하고 강명수 수석연구님을 오늘 토론자로 했으니까 또 우리 토론 시간에 또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연말에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라고 하는 NDC를 확정을 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상대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작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2016년 이후에 처음에는 37% BAU 대비 배출 전망치 대비 한 것을 절대량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대부분 다 절대량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 24.4%로 이렇게 확정을 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탄소 흡수원 활용 계획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NDC 보고서를 지난해 연말에 이제 제출했는데요. 결국 이게 또 대통령이 올 연말에 추가 감축을 해서 상향을 시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라든지 영국,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 다 추가 감축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또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 연말에는 추가 감축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걸 위해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제 1차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NDC 숫자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4%가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산림흡수원이든 뭐 어느 분야든 맡은 역할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뭐 환경부 쪽에서는 들리는 이야기는 뭐 40%까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어렵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종합을 해보면 2021년 연말에 새롭게 상향된 목표를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 시나리오를 최종 발표하는 것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가 국내 동향 전체를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소 중립과 저는 그린 인프라라고 표현했는데 조경 그린 인프라 뭐 문맥은 이제 맥락적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동분야에 관련된 탄소 중립 그린 뉴딜 관련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산림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범환경적인 부분 생태보건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접근 방식은 사실은 뭐 탄소 흡수량을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인식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온실 감축의 요소를 우리 분야에서 당연히 발굴해야 되겠죠. 파리협정에서 우리 분야의 이행 방안이 사실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이행 방안 자체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각국에서 먼저 실행하고 안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는 토지 이용 변화라든지 탄소 흡수에 대한 융합적 실천 방안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 더 우리가 이게 다시 파리 협정으로 되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루루CF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능, 협정에는 5조에 해당되죠. 흡수 부분입니다. 이 세부 이행 규칙이 없습니다. 교토 의정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제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4조, 6조, 13조에 조금씩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산림 관련 세부 이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고, 또 비관적으로 보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토론 때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부분은 5조에 명확히 이렇게 어쨌든 한 챕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 정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루루CF 토지 이용 변화 및 이건 뭐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가? IPC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 변화 범주는 5가지, 6가지로 범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정주지, 습지 이렇게, 그리고 기타 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별 범주별 면적 산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흡수량 추정을 위한 인자와 토지 면적 연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연구 대상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합을 해보면 루루CF 분야가 5.9%라면 도시와 비도시, 산림과 산림 이외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또 R&D로 또 할 것인가, 그리고 공간별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설계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용 분야와 그린지들 또 탄소 저감 부분 연결하는 방법에 개발적으로 우리가 정주지 중심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도시 지역을 보면 크게 우리가 공원과 녹지와 건축 녹과와 수공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영기 교수님께서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 그리고 또 은정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장기 미지평공을 포함한 우리는 또 라지팍, 그 다음에 뭐 도시숲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 관심 가는 부분 바로 이제 도시 부분과 더불어서 유역 중심의 비도시 지역으로 표현하는데, 도시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유역기를 하면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인데, 이 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림 분야를 제외한 이 유역 범위가 전체 우리나라 산림지는 아래 표에 보듯이 62.5%입니다. 국가 NDC는 24.4%라는 게 바로 산림지를 가지고 이제 포함된 거고요. 농경지나 초지나 습지나 정주지에 나와 있는 나머지 37.5%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겠죠. 물론 이것까지 포함해서 올 10월 달에 국가 온실 감축 상향된 지표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조경 분야나 범환경 분야에서 꽤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중에 샘플을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흡수원 다원화 하천 유역을 활용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산림 위에 대규모 토지 이용 분야에 하천 유역을 활용을 하고 탄소 흡수원을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 이미 승진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고요. 이게 대단히 면적의 라지파크와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수변 생태 벨트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 완충지대의 수변 생태 벨트를 지금 탄소 벨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동분야의 정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 감축 잠재량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작년 연말까지 감축량을 제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사례를, 아주 이해하기 편한 사례를 제가 함양의 낙동강 유역의 상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뭐 천년된 숲이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들이 과거 천년전에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탄소 저감, 지금은 수질 정화, 미세먼지 저감, 모든 융합적 가치, 이 융합적 가치가 바로 동분야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찾아내고 하는 게 지금 국가 NDC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게 논문으로 이제 국제학회 논문에 이제 실었던 게 수변 정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전라북도 진안에
실제 이제 수변림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실제 TNTP 질소화인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기후 변화에 이제 탄소 저감에 대한 게 핫 이슈로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탄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죠. 네. 습지도 마찬가지고요. 습지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생태 습지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탄소 중립 마을이라고 해서 한 20가구에서 50가구 단위에 지금 뭐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하고 있는 게 탄소 중립 마을에서 이게 여기에 이제 영농 방식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마을 숲이라든지 생태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융합을 해서 NDC를 총량을 뽑아내고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면 이건 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우리 분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 전체적인 플랜을 충분히 조경과가 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메커니즘 NDC 기한 부분에서 이거는 법 제도화 속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탄소 상세 제도라는 게 있고요. 산림 부분 탄소 배출권 거래제죠. BTS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강화될 그를 지금 추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산림 부분의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은 할당된 업체가 그걸 채우지 못했을 때 할당 업체 박 외부 사업으로부터 그걸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배출권 거래제는 지금 중국에서는 뭐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뭐 이게 국내 온실가스 저감해서 배출권 거래제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산림 부분만 제가 지금 따로 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만금 방부림 조성 사업이 또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신규 조림 사업도 그렇고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식생복구 사업도 이것도 다 기여를 하고 있죠. 근데 너무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 분야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 종합입니다. 이게 녹색 전환 시대의 미션과 기회 그리고 다각적인 탄소 흡수원 활동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도시 비도시 탄소 흡수원의 전략을 조경 계획과 설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약간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